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 막 결혼을 한 신혼 커플이었는데요. 시어머니 극성에 빠르게 이혼하고 돌싱으로 살고 있네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전 남편도 결혼하고 나니 어째 전보다 더 못 믿어온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람은 겉만 보고서는 알 수 없고 오래 사귀어도 모르는 면이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게 짧은 결혼 생활이 남긴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직도 울분이 가슴에 남아있는지 자다가도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지기도 해서 많은 분들 들으실 수 있게 사연 신청하며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싶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중소기업에 다니셨던 아빠가 저와 엄마에게 남겨주신 건 작은 아파트와 얼마간의 예금이 전부였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도착하고 얼마 안 돼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했어요. 과로사라더군요. 병원에서는 심정지가 원인이라고 했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엄마도 저도 한동안 충격을 받고 멍한 상태로 눈물만 쏟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엄마는 어느 날 정신을 차렸다며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주 마음 독하게 먹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험 설계사를 하셨는데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는 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 성과가 너무 적어 힘들어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엄마에게 친척 한 분이 과일 가게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엄마 쪽 좀 먼 친척인데 큰 재래시장 안에서 꽤나 발 넓고 능력 있는 걸로 알려진 분이라더라고요. 소정이 엄마, 내가 가게자리 하나 내줄 테니까 거기서 과일 한번 팔아봐. 내가 농장 몇 군데 아니까 연결해 줄게. 그 보험 설계사 하느라 힘든 거 소정 엄마한테 안 맞아서 그런 거야. 내가 볼 때 소정 엄마는 가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어때? 한번 해볼래? 과일 들어오는 거 관리랑 농장하고 물건 떼는 값만 잘 조정하면 나머지는 파는 건데 이게 보험하고 달라서 소정 엄마 말솜씨 정도면 안 사려던 과일도 살 거야. 엄마가 처음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된 것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주변에서 권한 거였어요. 하지만 계약 때문에 먼 길을 갔는데 빙빙 말만 돌리다가 계약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피곤해 하셨고 엄마는 거기에서 많이 지쳐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얼마 고민하지 않고 과일 가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과일 가게를 시작하며 걱정하신 건 오로지 저였고요. 우리 소정이 친구들이 엄마가 시장에서 과일 판다고 무시하거나 그럴까봐 걱정되네. 엄마가 과일 가게 해도 괜찮겠어? 소정이가 친구 못 사귈까봐 겁나면 안 할래. 엄마, 나 괜찮아. 나도 엄마가 많이 안 돌아다니고 한 군데서 편하게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과일 가게 한다고 안 놀아주는 애는 내가 먼저 안 놀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원래 성격이 밝아서 그런지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엄마는 과일 가게를 시작하시면서 얼굴이
더 편해지셨어요. 친척분도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 과일 가게는 자리를 잘 잡아가게 됐죠.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엄마가 직접 과일 농장도 가셨는데 주말에 가실 때면 저도 따라가면서 농장 일을 돕기도 했어요. 저희 집 일은 생각보다 잘 돼서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강남에 고급 과일점도 냈고 과일 농장 한 군데도 엄마가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고급 과일 회사를 차려서 젊은 직원들도 고용했고요. 무엇보다 브랜드화를 하는 게 중요했던지라 젊은 사람들 눈에 들만한 걸 만드는 데에 힘을 쓰셨어요. 그렇게 회사가 자리를 잡아갔고 백화점에도 최상품 과일을 납품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엄마는 재래시장 과일 가게를 놓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이랬어요. 우리 제일 힘들 때 먹고 살게 해준 가게야. 그리고 저 가게에 얼마나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지 아니? 진짜 잘 나가는 집 사모님들은 지금도 여기 와서 백화점보다 싼 값에 비싼 과일 포장해 간다고. 내가 포장을 우리 강남 매장만큼 세련되게 잘해주잖아. 그런데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엄마는 과일 가게로 자리 잡아 좋은 손님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그것도 다 엄마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했기 때문이었고요. 저 또한 그런 엄마가 존경스러웠어요. 이런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가 시장바닥 옆편내라며 함부로 부르고 무시했으니 제가 어떻게 참겠어요.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시고 집안 일으키신 엄마를 직업이나 겉모습만 보고 비아냥거리는 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고요. 생활력 강하고 씩씩한 엄마가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저는 사춘기에도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좋은 대학도 가고 괜찮은 회사에도 들어갔고요. 언젠가는 엄마와 함께 멋진 과일 가게를 경영하겠지만 좀 더 큰 회사들의 경영 전략을 배우고 싶어 일부러 유통 쪽 회사 경영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면접에 떨어져서 포기할까 싶었을 때 엄마가 괜찮다며 한 번 더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엄마 말씀대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하고 시험을 보게 된 회사에 무사히 면접까지 통과가 되어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2년차 무렵에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일 때문에 회의하느라 몇 번 만났다가 사귀게 됐는데요. 성격 좋고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아 호감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다가와서 연이 이어졌어요. 저희는 1년 반 정도를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귀고 나서 1년쯤 됐을 때부터 남편이 자꾸 결혼에 대한 신호를 주기도 했고 저 역시 결혼을 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이 사람하고 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어요. 남자들 만나봤자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좀 더 두루 만나봐야 한다는 걸 지금은 실감하고 있네요.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양쪽 집에 인사를 가기 전만 해도 제 결혼에 어떤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면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게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있었어요. 물론 지금 돌아보니 그랬던 거고 당시에는 전혀 생각 못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대기업 경영팀에 다닌다고 하니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며 저를 반기셨어요.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어. 능력자에 이렇게 인물까지 괜찮은 신부감을 데려왔네. 과찬이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부족한 게 많아 보이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말도 참 이쁘게 하네. 우리 정기한테는 과분해. 땡땡을 아무나 들어가. 정기네 회사 모회사잖아. 정말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예쁘네. 참, 엄마랑 둘이 산다고 했지? 우리도 애들 아빠 정기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 나는 그런 거 갖고 뭐라 안 하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기 어려웠던 것까지 먼저 얘기하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좀 있었나 봐? 이렇게 딸 곱게 잘 키우신 거 보면.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가 일을 하셨어요. 아, 그랬어? 힘드셨겠네. 무슨 일 하셨는데? 과일 가게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과일 가게? 어디 동네에서 하나? 그때부터 말투가 좀 찜찜하게 변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닥 신경 쓰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재래시장이요. 땡땡동에 있는 큰 시장 아시죠? 거기서 과일 가게 하세요. 어쩐지 시어머니 표정에 실망감이 보이더군요. 사돈 낼 사람이 과일 가게를 한다니까 기대 이하였나 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뭔가 그럴싸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좋게 볼 수는 있는 거니까요. 옆에 있던 남편은 자기 엄마 표정이 안 좋아지자 얼른 거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강남에도 매장이 있으시대. 내가 소정인에 가봤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 4층 건물이 소정인의 거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과일 가게 하면서 재산 많이 늘리셨어. 그렇구나. 정말 생활력 강하신가 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만나고 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태도가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인사를 드리고 나온 후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좀 잘 드리지. 그냥 과일 가게 하신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강남에 매장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지. 그래야 됐어? 나는 워낙 편견 없이 보이셔서 편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과일 가게 하는 거 싫어하셔? 아무래도 어른들은 시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좀 따지시는 편인가? 아무튼 나는 네가 얘기 잘 전달할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그래도 앞으로 우리 엄마에 대해 알게 되시면 좋게 생각해 주시지 않겠어? 그래 뭐. 엄마도 꽉 막힌 분은 아니시니까. 사실 남편도 엄마의 자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처음 사귈 때 자세한 이야기가 하기 싫어서 강남 매장 정도만 말했었고 이번에 인사하면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작은 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정도였죠. 하지만 엄마가 큰 농장을 갖고 있고 단지 앞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건물이 분당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요즘은 결혼 당사자들도 자기 자산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안 밝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역시 굳이 남편과는 평생 상관없을 우리 엄마 자산에 대해서 이래저래 떠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또 그런 얘기 잘못하면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은 제가 대학 때 집에 건물이 있다, 농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친구들 뒷담화 대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더 말을 조심하게 됐죠. 남편한테도 결혼 후에 말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자 싶었어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좀 내려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인사할 때도 엄마는 허리를 깊게 숙이셨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윗사람처럼 꼿꼿하게 서서 인사를 받았어요. 그 모습이 거슬렸지만 그런 자리에서 뭐라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요. 시어머니는 음식 나오기 전부터 엄마한테 잔소리하듯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부인, 애들 결혼하고 나면 지들끼리 먹고 사느라 아주 바쁠 거예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돈 벌기도 힘들고 아주 빡빡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애들한테 신세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부인 뭐 작은 건물도 하나 갖고 계신다니 크게 손 벌릴 일은 없을 걸로 알지만 혹시 또 알아요? 요새 경기 안 좋아서 세 밀리는 사람들도 많다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때려 맞으니 그거 내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 꽤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건물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미리 약속하면 좋겠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한테 돈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만에 하나 그런 일 생기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애들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왜 애들 돈을 쓰겠어요. 그게 걱정이셨으면 괜찮아요. 저 그렇게 돈 없지 않아요. 지금도 멀쩡하게 제가 잘 벌고 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먹고 살 만큼 나온다니 저도 그거 하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건 처음부터 확실히 하는 게 좋은 거라 말씀드리는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애들 돕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애들 돈은 갖다 쓰지 맙시다. 네, 저 그럴 일 없습니다. 사부인도 애들 돈 안 쓰시는 거죠? 제가 큰 돈 쓸 일 뭐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셀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을 마셨어요. 그 대답이 어딘가 모호한 것도 그렇고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보여 상당히 불쾌했는데 남편은 사색이 돼서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시어머니한테 뭐라 할 수 없어 입을 다물었네요. 엄마도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까지 즐거운 표정으로 계셨고요.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앞으로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미안해 하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신뢰도 같고요. 결혼식 준비 내내 저한테 은근히 못마땅한 눈치를 보이던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에 엄마와 제 앞으로 꽤 많은 화환들이 들어온 걸 보고는 조금
마음이 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단골 중 재력가이신 분들이 꽤 와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이 엄마 체면을 세워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했고요. 하지만 신혼여행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부인이 그래도 발은 좀 넓은가 보더라. 어떻게 다 같이 뭐 돈놀이라도 하시던 분들이니? 딱 보니까 돈 좀 만지는 사람들 같던데. 사부인하고 알고 지내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사람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 중에 상당히 높으신 분 사모님도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정색하며 발끈하니 시어머니는 좀 놀랐는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그저 눈치만 볼 뿐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데 제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는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오빠, 어떻게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해? 노골적으로 우리 엄마 무시하잖아. 안 그러도록 해준다며. 내가 워낙 엄마랑 우리 누나한테 눌려서 살아서 엄마 앞에 있으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 다음에는 내가 잘할게. 심지어 제 눈치까지 보는 남편을 보니 왜 그리 한심한 생각이 들던지요. 신우는 애들 공부 때문에 호주에서 살기 때문에 얼굴 볼 일 없는데요. 결혼식 때 보니 꽤 기가 세 보이기는 했어요. 저랑 별로 말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내시더군요. 근처 카페에 와 있으니 나오라고요. 저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 조금 긴장하며 나갔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가 돈 분초 있는 거랑 학벌이랑은 다른 문제 같아. 나 사돈이 과일 장사한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사부인 진짜 돈 좀 있는 거 맞지? 그것 때문에 지금 한창 바쁜 시간에 불러내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아마 저희보다 돈 많으실걸요? 아우 그래. 대기업이다 이거지? 정기한테도 이런 식으로 네가 모회사 다니는 거 티냈겠구나. 잘났다. 알았어. 앞으로 나 걱정시킬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는 것만 보고 덜컥 허락한 내가 바보야. 라는 말을 남기며 자리를 뜨는데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중간에서 버벅대기만 하는 남편도 꼴보기 싫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는 시어머니는 더더욱 싫었어요. 그러니 시댁 갈 때마다 표정이 좋을 리가 없었고요. 제가 워낙 차갑게 나오자 시어머니도 더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남편은 차라리 그게 낫다며 오히려 안심하더라고요. 오빠가 말을 잘해서 어머니가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 야, 어쨌든 더는 말씀 안 하시니까 된 거 아니야? 좀 그냥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남편한테도 정이 떨어졌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아니, 2달이나 채 됐을까요? 저는 남편도 시댁도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그럴 무렵에 엄마 생일이 다가오길래 저는 큰맘 먹고 엄마한테 정말 비싼 가방을 사드렸네요.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비싸다고 소문난 에르메스 가방이요. 마침 저 결혼한다고 엄마 도와주셨던 친척 어른이 저한테 따로 주셨던 돈도 있고 저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에 주식으로 이익 받던 것까지 해서 선물로 샀어요. 엄마가 가끔 꽤 중요한 자리에 나가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들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물론 엄마는 검소한 게 좋다며 어머님들이 꽤 들고 다니시는 명품 가방도 잘 안 쓰셨어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한테 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 비싼 걸 하나 산 거였죠. 남편은 꽤나 비싼 명품 쇼핑백이 있는 걸 보고 놀라더군요. 와, 이거 뭐야? 여기 진짜 비싸지 않아? 소정이 너 이 브랜드 물건도 써? 아니야. 내가 그런 비싼 걸 못하러 써.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야. 엄마 중요한 회의하러 다니실 때 쓰시라고 드리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별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는 거였어요. 얘, 너 사부인 드린다고 명품 가방 샀다며? 어제 정기가 전화로 그러더라. 내가 찾아보니까 그거 되게 비싸던데? 네, 엄마 곧 생신이시거든요. 결혼하고 첫 선물인데 신경 써서 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나한테도 똑같은 거 하나 해야지. 어떻게? 나랑 지금이라도 백화점 갈래? 아니다. 그건 따로 있는 매장으로 가야 되나? 저는 시어머니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네? 지금 어머님 말씀은 같은 걸 어머니한테도 사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뭘로 알아들었어? 나는 네 시어머니야. 사실 사부인보다 내가 더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같은 걸로 받을게. 오늘 가기 뭐하면 따로 나를 잡든가. 저 어머니까지 사드릴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없고요. 엄마 사드리는 건 그냥 선물이 아니고 생신 선물이에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 생신 때 생각해 볼게요. 너 진짜 과일 장사 딸 티내니? 보고 자란 게 없어도 너무 없구나. 시댁 들어온 며느리는 시집사람이지 니네 친정사람 아니야. 무슨 결혼한 여자가 있는 돈 다 털어서 지 엄마한테 그런 비싼 걸 사?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지. 너도 그럴 거면 니네 엄마 가방도 가서 물려. 앞으로는 내가 네 엄마보다 더 중요한 거 모르겠어? 나를 제쳐두고 네 엄마만 챙기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엄마 선물 물리기 싫으면 가격대 같은 걸로 나도 사줘야 돼. 아니다. 똑같은 브랜드 걸로 사다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하도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랑 시어머니 대화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집에 온 저는 싸우지 않으려 일단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우리 엄마 생신 선물 준비 안 했지? 솔직히 말해봐. 그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준비하려고는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빠랑 같이 하는 걸로 할게. 그냥 선물 아니고 생신 선물인데 어머니는 왜 그걸 자기도 챙겨달라고 하셔? 이건 아니잖아. 결혼하면 내 부모도 챙기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던가? 어머니, 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오빠가 설명 좀 해봐. 엄마도 좋은 선물 하나 받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뭐 하나라도 사드리면서 잘 말씀드릴게. 그럼 아까 어머니 앞에서 좀 말하지 그랬어. 그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었잖아. 내가 또 언제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었다고 그래. 두 사람 이야기하는데 괜히 끼어드는 걸까봐
가만히 있었던 거지. 오빠 그런 모습 되게 비겁해 보여. 알아? 너 이제 나까지 비난하는 거야? 정말. 소정아,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로 싸워야 되냐? 일단 이번 일은 내가 잘 수습해 볼게. 너도 장모님한테 선물 잘 드려. 근데 엄마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은 들어. 나는 이해 안 돼. 왜 우리 엄마 선물하는 것까지 검열받아야 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문을 닫고 혼자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제가 화난 걸 알고 밤새 방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서 남편 문자를 받았어요. 소정아, 화 풀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렸어. 괜찮을 거야. 알았지?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건지 시어머니는 바로 그날 퇴근길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얘, 왜 언제 백화점 가자는 연락이 없니? 내가 이렇게 먼저 꼭 전화를 해야겠어? 어머니, 이번 일 오빠가 잘 말씀드렸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선물 오빠가 준비할 거라고 하던데 못 들으셨어요? 청기 선물은 선물이고 너는 나한테 해야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달은 더는 예산이 없어요. 다음 달도 그렇고요. 제가 진짜 큰맘 먹고 딸 시집 보낸 엄마한테 결혼하고 드리는 첫 생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내가 한 말 또 해야 되겠어? 이제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당연히 나부터 챙겨야지. 네 엄마 생일 아니고 생일 할아버지라도 이러는 거 아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들이 결혼해서 친정에만 그렇게 돈을 쏟아 붓는다니. 네가 보고 자란 게 없으니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야겠구나. 내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너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네가 잘 섬겨야 될 사람은 사부인 아니고 나다. 알겠니? 그러니까 전기 옆구리 찔러서 자꾸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시간 잡아라. 오늘 못 가면 나는 내일 시간 괜찮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지출할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시집 오셔서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친정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잊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니 생신 때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가방은 제가 다음에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끝까지 이럴 거니 정말?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곧 회의가 있어서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만 너무 좋은 걸 사줘서 섭섭하다. 그러시면 제가 시어머니 생신 때도 좋은 거 해드리겠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 우리라며 친정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둥, 똑같은 걸 사내라는 둥,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거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시어머니는 신혼집인 아파트 단지에 찾아와서 퇴근하고 가는 저를 붙잡더니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저 망신을 주더군요. 아니, 무슨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가 지 친정에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서 보내?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내 아들 돈 다 빼돌리는 거지. 내가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네 엄마한테는 1,000몇백만 원짜리 가방 사줄 돈 있고 네 시어머니한테는 하다못해 10,000원짜리 시장 바구니 사줄 돈도 없냐?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너도 네가 한 짓이 창피한 건 아나 보다. 사람들이 알까봐 겁나는 거 보니.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여기서 내가 단판을 짓고 말 거야. 우리 정기랑 잘 살고 싶으면 잔말 말고 내 백 내놓으라고. 아무리 애비가 없고 애미가 시장판에서 장사질해서 먹고 살아서 배운 바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대체? 어머니, 제가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참아도 저희 엄마 무시하는 건 진짜 못 참겠어요. 저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엄마가 과일 가게 열심히 하셔서 저 잘 키우신 게 뭐가 나쁘냐고요. 성실히 사셔서 자기 집 마련하고 저 결혼까지 시키고 여윳돈까지 있으면 잘 사신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왜 직업 가지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시는데요? 그렇게 잘난 네 엄마가 내 아들한테 손 벌릴 일 없다고 했지? 그런데 너 1,000만 원도 넘는 거 다 네 돈으로 산 건 맞아? 맞으면 나한테도 똑같이 해내라고. 얼른? 그렇게 못하겠으면 우리 정기랑 헤어져라. 나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는 사돈 둔 건 너무 싫어. 그런데 내가 며느리한테서 가방 하나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 나 이런 대접하는 과일집 딸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우리 정기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면 당장 가방 사내. 아니면 니네 이혼이다. 그 순간 진짜 저야말로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온 남편을 앞에 앉혀두고 심각하게 말했어요. 오빠도 어머니 앞에서 말 제대로 못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셔. 나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기 싫어. 우리 엄마 강남 매장 있는 거 OX 브랜드 과일 매장이고 분당에도 건물 있어. 우리 엄마 회사 사장이라고. 사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엄마가 과일 가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 정상 아니야. 오빠는 계속 어머니한테 끌려다니면서 내가 곤란할 때에는 아예 모른 척 하잖아. 오빠 믿고 살고 싶지만 더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래도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내가 엄마한테 답 잘 말할게. 장모님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면 엄마도 달라지실 거야. 그게 더 싫어. 그냥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할 때는 무시하다가 사장님이고 큰 건물 갖고 있다니까 갑자기 변하는 거? 살면서 우리 집 망하기라도 하면 또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래도 이야기는 해볼 기회를 주라. 제발. 응? 저는 남편의 간청에 결국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엄마에 대해 한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 시어머니는 그 밤에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저더러 거짓말쟁이라며 고함을 쳤어요. 야, 너 우리 정기랑 헤어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엄마가 사장이고 뭐고 그런 뻥을 쳐?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 내가 바보 같니? 너 내가 우스워? 만약에 니네 엄마가 정말 그랬으면 왜 상견례 때 말 안 했어? 왜 우리 집 와서 인사할 때 그런 말 안 했냐고. 발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정기 너 쟤랑 계속 살 거야? 너 쟤랑 살면 나랑은 끝이다. 저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면서 너 속여 먹고 나 속이는 애라는 거 너 모르고 결혼한 거지?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해. 2달도 안 살았는데 너는 총각이나 다름없어. 아주 저게 모든 게 다 지 뜻대로 될 줄 알고 어디다 대고 공작질이야. 허언증은 병이라던데. 너 병원에나 가봐야겠다.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 눈치를 보더니 저를 못 믿겠다는 듯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쭈뼛쭈뼛 시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겼다는 만족감에 자신만만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잘 생각해. 내일 나랑 같이 백화점 가서 네 엄마랑 똑같은 가방 사주던지 아니면 정기랑 이혼해. 너 같은 거짓말쟁이 며느리로 받아주는 것 정도로 봐주면 나도 진짜 속 넓은 거다. 알겠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간 후 저는 제 짐을 대충 챙겨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한테 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침까지 아무 말도 않은 채 제 방에서 가만히 쉬기만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잠깐 들어오신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나 이혼할래. 미안해 엄마.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어. 근데 나 그런 시어머니 못 이기고 눈치만 보는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 그제야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 새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 거야. 세상 밝고 명랑한 내 딸을 이렇게 울리다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리고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그간의 일에 대해 이야기도 할 겸 제가 한번 뵀으면 하네요. 나 호텔 레스토랑급 아니면 꼼짝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댁이 있는 시장바닥 같은데 저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알겠다며 강남의 특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가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걸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웃더라고요. 평생 와보지도 않았을 때를 저 때문에 와보셨네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제가 눈 하나 꼼짝할 것 같아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뭐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고 누가 속을 줄 알고. 이보세요. 아직은 사돈이니 사부인이라고 해드릴게요. 사부인. 여기랑 사부인 정말 안 어울려요. 되게 딸도 그렇고요. 그때 아주 곱게 차려입으신 엄마 또래의 여자분이 저희한테 다가오더니 저희 엄마 손을 반갑게 잡더라고요. 아우, 최 사장님, 오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오신다고 얘기 들어서 1시간 전부터 여기 와 있었어요. 우리 최 사장님하고 따님 얼굴 보려고요.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레스토랑 운영은 잘 되시고요? 아우, 그냥 그렇지 뭐. 저희 여기 호텔 들여오려고 애 많이 썼는데 그때 최 사장님이 호텔 대표님하고 잘 아는 사이라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그거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사모님 저희 매장 1등 고객이신데 그 정도 다리는 놔드릴 수 있죠. 그리고 사모님 레스토랑이 워낙 뛰어나니까 호텔 대표님도 좋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아유, 이렇게 겸손하셔. 소정이 오랜만이다. 네,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너까지 사모님이라고 하지 마. 그냥 아줌마라고 해.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뭔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며 저한테 속삭였어요. 니네 엄마, 아니 사부인, 정말 분당에 큰 건물 있어? 강남 매장도 그 큰 회사 맞고? 네, 맞아요.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여기서 너 이러는 거 사람 사서 쇼하는 거 아니지?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저기 매니저도 있고 여기 사모님은 검색해보면 나올 테니까요. 제가 쌀쌀맞게 말한 후 손을 뿌리치자 시어머니는 얼른 매니저를 찾아 뭘 물어보더라고요.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져서는 거짓말 안 하고 허리를 숙이면서 저희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때 사모님은 나중에 보자며 일 때문에 가셨고요. 저기 사부인, 제가 아무래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과일 가게 하신다고 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지위 높은 분들 많이 하시면서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 제가 오해를 하죠.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일이 있었겠어요? 제 오해는 풀렸으니 식사 같이 하고 좋은 얘기나 해요. 무슨 좋은 얘기를 합니까? 이미 이혼하기로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어요? 나는요, 엄마가 과일 장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똑하고 이쁜 내 딸, 말도 안 되게 괴롭힌 당신 같은 여자 있는 집에 다시는 안 보내. 내가 미쳤어? 내 소중한 딸을 그딴 집에 보내게?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내가 사장이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친분 있으니까 생각이 달라졌나? 사부인, 역정만 내지 마시고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밥 맛있게 먹고 애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해 보죠.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어요. 아줌마,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늦은 게 아니고 아줌마가 늦었다고요. 오늘 굳이 왜 여기로 아줌마를 불렀겠어요? 우리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나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아줌마한테 당한 게 있는데. 그래서 부른 거예요. 현실 똑바로 제대로 보라고요. 당신이 어떤 며느리를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좀 보라고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요. 이미 신혼집에 있는 가구는 사람들 시켜서 다 치웠고 애들 이혼도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그쪽에 연락할 겁니다. 우리 딸 한 번만 더 괴롭혀봐.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어머, 정말 죄송해요, 사부인. 제가 미처 몰라봬서 화나셨죠? 우리 며느리한테도 제가 과했고요. 다 용서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날 몰라봐서가 아니라 우리 딸한테 한 짓이 너무 괘씸해. 여기 이 아줌마 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안 되면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엄마가 세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남편은 뒤늦게 울며 불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남편에게도 심하게 실망한 저는 보고 싶지도 않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매정하게 내쳤어요. 그제야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며 이제 자기 인생에 간섭 말라고 소리치고 어디 원룸으로 짐 싸들고 들어가 버렸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지내며 제 일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보다 일이 더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찌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면사포를 걷어내는 남편의 손길에 쑥스러워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부록의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40대가 되니 생각보다 내가 참 많은 일들을 지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저 내 눈앞에 주어진 일을 하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며 정신없이 달려왔을 뿐인데 되새겨보니 꽤 많은 굴곡진 인생을 견디며 살아왔더군요. 어느덧 가까운 친구들과도 우정이 2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친구들과 우정을 이어올 수 있음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다들 처지가 비슷하고 사는 모습도 많이 닮아있던 20, 30대와는 달리 지금은 사는 모습도 처해 있는 상황도 너무나 달라 가끔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비슷했던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놨을까 생각해보면 살아오며 해왔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각자 다른 선택을 해왔기 때문이 분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인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조금 잔인한 것 같지 않나요? 20대라는 그 철없고 사람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 시절에 만난 뜨겁게 불붙은 사랑에 평생을 약속하고 내 남은 인생을 바쳐야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제 남편은 소위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일평생 서울 깍쟁이라는 소리만 듣고 살아온 저도 딱히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제 주변 친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야, 왜 이렇게 울상이야? 이번에도 싸웠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네 얼굴에 다 써져 있는데 왜 또 이번엔 또 뭐라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오빠한테 하소연했거든. 근데 자꾸만 회사를 그만두라고만 하길래 속상해서 한마디 했거든. 그랬더니 일 얘기는 각자 일하는 곳에서만 생각하고 끝내야지. 왜 우리 사이에 끌고 들어오냐고 하더라고. 엥? 그게 무슨 니네 사이에 끌고 들어오는 거야. 남자친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우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나랑은 그냥 편하고만 싶대. 자기도 회사 일 생각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거라고. 안 좋은 바깥일을 우리 사이에 끌고 오지 말자는 거야. 근데 말이 돼? 회사 생활이 내 생활의 일부인데 궁금해하지도 않아. 얘기하면 오히려 피곤한 얘기하지 말라고 뭐라 한다니까? 뭐야? 그럼 너는
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서로 힘든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면서 의지하는 게 연인 사이 아닌가? 어떻게 연애가 좋기만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연애관 차이인가 봐. 처음엔 나도 너무 서운해서 말도 안 나왔는데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워낙 일이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야, 너도 참 아닌 건 아닌 거지. 뭘 또 그걸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고 있어? 네 남친 그러는 거 한두 번이야? 봐줄 걸 봐줘야지. 내 입장만 생각할 순 없으니까 그렇지. 회사 일 힘든 건 나나 오빠나 마찬가지인데 오빤 정말로 나한테 그런 힘든 얘기 잘 안 하거든. 성향 차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아우, 답답해. 그래도 얘기할 건 얘기하고 살아야지. 난 모르겠다. 니네가 좋아서 만나는 건데 내가 뭘 뭐라 하겠니? 맞아요. 사실은 남편의 이기적인 면들을 연애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워낙 미성숙했기 때문에 제가 서운한 점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막 쏟아붓다가도 남편이 세게 나오면 남편 말도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개인주의인 거야. 연애는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 행복하려고. 그런데 서로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일들 얘기해서 같이 우울해질 일 있어? 나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슬프면 나누면 두 명이 슬퍼지는 거지 절대 반이 되지 않아. 이렇게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과 꽤 오랜 기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는 늘 남편의 이기적인 면에 고통받는 제가 왜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했는지 답답해하고 의아했지만 당시에는 그냥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사이였어요. 남편은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진취적이고 똑부러진 사람이라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시절 제 절대적인 이상형이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딱 그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보이는 이기적인 면모들은 다 자기 할 일, 자기 밥그릇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실제로 이기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이타적인 사람들 중에서 제 몫을 챙기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저는 이타적이고 내 목 못 챙길 바에야 조금 이기적일지라도 자기 목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죠. 그 화살이 언젠가 저에게 날아와 꽂힐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연애 때는 가끔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에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당장 헤어질 거 아니면 차라리 제가 바뀌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렇게 냉혈한같이 굴 때만 빼면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었기에 더 둔감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라는 단어에 함께 속해 있을 때만큼은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해줬어요. 연애 때나 결혼 후에나 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남편이 말하는 우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기적인 면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이기적인 면은 주로 나와 너로 분리될 때 나타났는데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을 때만 저희는 싸웠던 것 같아요. 싸운 이유는 늘 달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였어요. 남편은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으면 칼같이 본인을 먼저 챙겼어요. 그게 가끔 저를 외롭게 했지만 우리에 속해 있으면 다시 눈 녹듯 서러움이 씻겨져 나갔죠. 저는 어쩌면 그런 부분도 좋아했던 걸지도 몰라요. 남편이 주는 우리라는 소속감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생각만 말하는 막말에 가까운 말들에 휘둘려 남편과 온전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형성해 놓은 울타리는 겉으로만 끈끈할 뿐, 실제로는 듣기 좋은 말뿐인 허상이라는 것을요. 여보, 우리 이제 부부인데 명절은 어떻게 지낼까? 명절? 우리 두 집안 다 제사는 안 지내잖아. 뭐 어떤 거 말이야? 아, 요즘은 결혼해도 각자 집에 다녀온다는 부부도 많길래 우린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싶어서. 응? 각자 집에 따로 간다고? 부부인데? 같이 인사 안 드리고?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온전히 가족끼리만 보내는 시간이 적잖아. 그래서 설날은 부부가 같이 시댁이랑 친정 한 번씩 방문하고 추석은 각자 집에 가서 쉬는 사람들도 많대. 우리 회사 동료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래도 1년에 2번밖에 없는 명절인데 그렇게 보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 한 번밖에 얼굴 못 보는 거야? 남도 아니고 그렇게 안 보고 살아도 되나? 아, 결혼하면 말이 명절이 2번이지.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때 뵈야지. 어버이날 연락드리고 해야지. 생각보다 뵐일 많다니까. 근데 꼭 명절을 둘 다 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니, 사실 나야 상관없다지만 당신은 며느리인데 시댁에 하루라도 덜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처음 남편에게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땐 너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라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당시 남편의 제안은 최소 20년 이상 앞선 제안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가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고 주워들었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뭐? 그럼 추석에는 사위를 못 보는 거냐?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엄마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에휴, 내 친구 상훈이 놈은 명절에 사위랑 낚시도 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도 마신대서 나도 그럴 날 머지않았다고 좋아했는데 하긴 사위 입장에선 장인어른이 불편하겠지. 이해는 되지만 서운하긴 하네. 아이고, 당신이 사위랑 친해지긴커녕 얼굴도 자주 못 보게 생겼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네 생각은 어떠냐? 너도 시댁에 가기 싫어서 이서방이랑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저야 당연히 시댁이 불편하니까 좀 덜 가면 좋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명절 중에 한 번을 아예 안 가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되는 건지 상상조차 못 했고요. 그래, 아무리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다지만 그 집 부모도 분명 서운할 건데 괜히 시부모님한테 찍히는 거 아니냐? 사돈 어른들이랑은 다 얘기한 거래. 그게 시부모님은 이해해 주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어른만 설득하면 된다고. 어지간히 우리한테 눈두장 찍기 싫은가 보네. 그래, 니네 편한 대로 해라. 딸들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데 내가 안 오겠다는 거 억지로 오라 해봤자 서로 즐겁겠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뭐 결혼하면 우리끼리 보낼 시간이 없기는 할 텐데 우리도 너랑 오붓하게 보내는 날 하루라도 있으면 좋은 거지 뭐. 부모님께서는 씁쓸해 하면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저도 남편의 방식이 특이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내심 시댁에 한 번 덜 가도 된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의 기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여보, 이번 주말에 같이 엄마한테 다녀오자. 응? 장모님 댁에? 왜? 아, 엄마가 요즘 몸이 자꾸 여기저기 안 좋으시다고 해서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장도 좀 봐드리고 올까봐. 몸이 안 좋으시다고? 어디가 아프신데? 병명이 뭐야? 왜 나이 들면 원래 여기저기 아프시잖아. 딱 병명이 있는 건 아니고 몸이 좀 쑤시고 체력도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고 하셔서. 아, 난 또 뭐라고. 아니, 노인들 아프다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런 걸로 일일이 통영까지 어떻게 가? 어디 진짜 아픈 거 아니면 못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아니, 내가 평일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어차피 우리 쉬는데 한번 갔다 오자는 거잖아. 그리고 꼭 병명이 있어야 찾아뵙는 거야. 몸 안 좋다고 하시는데 걱정되니까 한번 들려보는 거지.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저러다 마시겠지. 그리고 당신은 말 좀 똑바로 해. 쉬는 날 한번 갔다 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겨우 이틀 쉬는 거 장모님 뵈러 통영까지 갔다 오면 그게 쉬는 거야? 쉬는 날 다 날리는 거지? 뭐야, 그럼 진짜 안 가겠다고? 당신 쉬는 시간 뺏기기 싫어서? 아니, 진짜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면 가지. 통영이 어디 옆 동네 이름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시간인데 장모님 안 뵙고 왕복만 해도 진이 다 빠질 것 같은데 장모님 몸 좀 쑤신다고 꼭 가야겠어? 거길? 아니, 요새 내 친구들 어머니들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좀 걱정이 돼서 그래. 당신이야 시댁이 경기도에 있으니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 난 아니잖아. 이렇게 가끔 엄마가 신호 줄 때만이라도 가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돌봐 드리고 싶다고. 그래. 우리 와이프가 아주 하늘이 내린 효녀네. 그렇게 사소한 걱정인 거면 혼자 가는 건 어때? 당신도 내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시댁에 좀 다녀오자 하면 힘들어 하잖아. 뭐? 아니, 그거야. 시댁은 정말 가도 너무 자주 가니까 그렇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시댁만 가면 어떡해? 가까이 있을 때라도 찾아뵈야지. 당신처럼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부모님이랑 멀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 댁이라서 멀다고 안 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댁이라도 멀면 자주 못 간다 이 말이야. 됐어. 그렇게 피곤하면 이번엔 나 혼자 갔다 올게. 당신한테 뭘 바란 내가 미쳤지. 여보,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나 요즘 일 많이 바쁜 거 알잖아. 장모님이 정말로 어디가 편찮으신 거면 나도 기꺼이 가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 참, 서운해할 짓은 다 해놓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말이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지 컨디션 따져가며 저희 집에 하는 걸 보니 저도 그동안 가깝다고 오며 가며 시댁 챙겼던 게 솔직히 약간 후회가 됐어요. 시부모님께서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는 타입도 아니라서 머릿속으로 계산해가며 시댁에 잘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그렇게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니 시댁에까지
애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이야 가까우니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 않다지만 서울에서 통영까지 혼자 왕복으로 가는 길은 멀고 외로워서 같이 가줄 법도 한데 이럴 때만큼은 꼭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니 말문이 막혔어요. 야, 네 남편도 참 대단하다. 니네가 1년에 너희 어머니 댁에 몇 번이나 찾아뵙는다고. 그래 봤자 설밖에 더 가? 그러니까 나도 서운하긴 한데 안 가겠다는 사람 멱살 잡아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이번엔 혼자 내려갔다 올까봐. 야, 내가 이런 말 진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할게. 솔직히 네 남편 연애 때도 그렇고 이럴 때 보면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긴 해. 세상에 어느 부부가 그렇게 네 일 내 일 하면서 선긋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괜히 있어? 그런 일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려고 결혼하는 건데 그렇게 귀찮은 티를 팍팍 내야겠냐? 그래도 나한텐 잘해. 그게 너한테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이제 너도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때도 됐어. 친구의 비난에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기분이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쯤 되니 저도 조금 쌓이긴 했었나 봐요. 하지만 그때도 전 이제 와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이런 점이 있다는 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감수할 걸 생각하고 결혼했던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일로 이혼 등을 결심하기엔 너무나 사소한 일화였으니까요. 그래도 사람에게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듯이 남편이 제게 꼭 못해준 것만은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오히려 너무 잘해주는 촉에 속해서 둘 사이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죠. 결혼하고 2년 정도, 신혼 때는 나름대로 우린 정말 결혼 잘했다며 행복하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좋게만 보셨던 부모님조차 제 달라진 인상에 흐뭇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달라졌어요. 요새는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쓴다지만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은 제도만 있고 남자들은 쓸 수 없는 구조였어요. 눈치 없는 척 쓰려면 쓸 수야 있었겠지만 그럼 진급은 완전히 제쳐준다고 생각을 했어야 했거든요. 어차피 저도 육아휴직을 하는 거 남편에게까지 그런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육아는 제 담당이 되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바통 터치로 아기를 봐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봤자 그 시간은 아주 적은 시간이었고 그 짧은 시간조차 온전히 아기를 돌봐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더라고요. 저녁 7시쯤 집에 와서 교대로 저녁을 먹고 나면 8시, 남편이 늦게 자도 12시에는 잠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봐주는 게 4시간 정도였는데 그 4시간조차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어요. 집에서 애만 봐도 힘들고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아이를 보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로 트집을 잡거나 하진 않았죠. 사실 결혼 전에 남편과 저는 절대 한 명에게 육아를 몰아주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새롭게 보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독방 육아를 안 하고 싶어도 사회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보, 요즘 너무 집에서 지훈이하고만 있으니 힘들지 않아? 힘들어도 뭐 어떡해. 지훈이 좀 커서 데리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지 뭐. 우리 어머니가 애기 좀 봐주신다는데 가끔 맡기고 둘이 시간 보낼까? 둘이 같이 놀러 나간 지도 좀 됐고 당신도 답답할 것 같아서. 정말? 어머니가 봐주신대? 그래도 되나? 당연히 되지. 당신 요새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한테 부탁 좀 했어. 원래 아기 하나를 온 동네 사람들이 키운다잖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에 가끔 부탁하기도 하고 하자. 다행히 우리 둘 다 부모님 아직 건강하시니까. 고마워, 여보. 감동이야. 사실 육아를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 혼자 보는 게 정말 말이 쉽지 실제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친정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부탁을 하려면 제가 아기를 데리고 본가에 내려가서 며칠 지내거나 엄마가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함께 지내야 했는데 둘 다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 큰딸 시집 보내놨더니 알아서 잘 살기는커녕 갓난아기 데리고 들어와서 눌러 붙는다는 느낌도 들이기 싫었고 엄마도 생활이 있으신데 저 때문에 다 포기하고 올라오라고 해서 불편하게 사위랑 함께 지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홀로 버티듯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외로움이 극심해지는 게 문제였어요. 저는 하필 친구들 중에도 아기를 낳은 사람이 없어 제 이야기를 하고 공감과 위로를 해줄 사람도 조언을 구할 때도 많지 않았거든요. 퇴근한 남편에게 일일이 제 힘든 걸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또 특히 그런 걸 선을 긋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더 길어졌죠. 그런데 남편이 제가 너무 힘들던 시기에 먼저 그런 제안을 해주니 너무 기뻤어요. 늘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보, 오늘 본 영화 너무 재밌다. 요새 하도 화제여서 궁금했는데 덕분에 봤네. 이쁜 곳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게 얼마만인지. 옛날엔 이게 그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 고마워. 고맙긴. 당신도 숨통 트일 시간이 필요하지. 맨날 아기하고만 있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자주 못 챙겨줘서 미안해. 가끔은 이렇게 부모님께 맡기고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갖자. 나는 너무 좋지. 고마워.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정말 그 약속을 지켰어요. 2주에 한 번꼴로 주말에 딸을 시댁에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저는 평일에는 정말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남편과 바깥 약속을 잡은 주는 신이 나서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보내는데 약속이 없는 주는 기운 빠진 채로 보내곤 했죠. 그렇게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여보, 근데 장인댁에서도 우리 집에서 아기 봐주고 있는 거 아셔? 가끔 그렇게 맡기고 나간다고 알고는 계시는데 왜? 얼마나 자주 봐주시는지도?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렸어.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 말씀 안 드렸구나. 어쩐지. 보통 시댁에서 이렇게 아기 자주 봐준다고 하면 친정에서도 신경을 좀 쓰지 않나 싶은데
영 소식이 없길래. 안 그래도 미안해 하시긴 하지. 우리 지훈이 보고 싶어도 하시고. 그런데 통영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쉽나. 지훈이도 아직 어린데 내가 데리고 내려가는 것도 장난 아닐 거고. 왜? 와서 며칠 계시다 가시라 해. 차비는 내가 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아이, 엄마도 요즘 거기서 취미생활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랑 재밌게 지내고 계신데 어떻게 그래? 무슨 소리야? 요즘은 다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던데. 솔직히 당신도 슬슬 이제 복직 생각도 해야 하는데 그럼 아기 봐줄 사람이 장모님밖에 더 계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기 봐줄 사람이 우리 엄마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도 계시잖아. 딱히 따로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가끔 시어머니께서 지훈이를 돌봐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큰 도움이 되어서 이런 얘긴 별로 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살짝 발끈했어요. 딱히 시어머니께 전적으로 아기를 맡길 생각도 아니었고 복직하게 되면 베이비시터를 좀 구해보고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얼굴을 붉혔어요. 아니, 당신은 무슨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사람인 줄 알아? 지금 몇 번 봐주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여기서 더 봐달라 그래? 누가 봐달라고 하래? 당신이 너무 우리 엄마밖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렇지. 시어머니도 계신다고. 다 당신 생각해서 싫다는 엄마한테 맡아달라고 한 건데 당신도 참 너무한다.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해.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시어머니한테 부탁하기 어려워서 보통 친정엄마한테 부탁한다던데 당신은 어쩜 사람이 그래?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시어머니한테 내가 앞으로도 애기 봐달라고 했어. 뭘 했어? 나도 가끔 주말에 하루씩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더 맡길 생각도 없었어. 당신이 우리 엄마 걸고 넘어지니까 한 소리지. 그리고 누가 요즘 여자들이 친정 엄마한테 애 부탁하고 싶냐? 내 엄마도 고생하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부탁 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 물고 늘어지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그놈의 거리. 그럼 뭐 우리 부모님은 우리랑 가까이 사시는 거 억울해서 어떡해? 뭐 통영보다 더 먼 데로 이사시켜 드리기라도 해야 하나? 멀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의무도 안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든가.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 순간 제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죠. 여보, 지금 의무라고 했어? 무슨 의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애를 봐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소리야, 지금? 우리가 좋아서 낳은 아이고, 우리 결정이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런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자식이 일 때문에 힘들면 손주 봐주는 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의무지. 우리 엄마도 그게 부모된 도리니까 하신 거고. 이건 멀다는 핑계로 미룰 수 있는 종류가 아니야. 당신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면 시댁에도 아기 맡기지 마. 내가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애 키우던지 그렇게 해 볼 테니까. 저희는 그날 그야말로 대판 싸웠어요. 다 싸우고 나니 남편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지 알 것도 같더군요. 한마디로 남편은 지 부모님만 고생하는 게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며 친정에도 아이를 맡기려고 했던 거죠.
저는 끝까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사이는 조금 소원해졌어요. 그렇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부부 생활에도 그나마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어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쫌생이 같은 남편이라도 이 아이의 아빠라는 생각을 하면 품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믿긴 해도 아이만큼은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화가 나다가도 눅놓듯 가라앉고는 했어요. 제가 정말로 시댁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키우자 남편도 나중엔 제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래도 가끔은 맡길 수 있는 우리 집에라도 맡기자. 당신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나도 보기 싫어서 그랬어. 더 편한 가족한테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극적인 화해 끝에 다시 그럭저럭 사이가 회복이 되는 듯 했어요.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 기념일만은 꼭 챙겼는데 그동안 아이가 너무 어린 탓에 어딜 가진 못하고 좋은 곳에서 식사 정도 하고 끝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로 사이도 회복되었고 아이도 5살이 되자 남편이 이번 기념일엔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동안 지훈이 본다고 고생 많았는데 7주년은 좀 특별하게 보내야지. 당신이랑 휴양지 가서 쉬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야 너무 좋지. 근데 우리 지훈이는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한테 며칠 맡기고 갔다 오지 뭐. 이번에 나 휴가 꽤 길게 낼 수 있을 것 같거든. 일주일 정도. 푹 쉬다 오자. 정말? 너무 좋아. 우리 지훈이가 너무 보고 싶겠지만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한 번은 있어야지. 남편은 6박 7일의 발리 여행 일정을 잡아줬어요. 그렇게 휴가를 떠나는 날 정말 설레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막상 애를 두고 떠나는 게 마음이 아픈지 시댁에 지훈이를 맡기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뭐야, 주책은. 그래도 일주일이나 못 본다 생각하니 괜히 애틋해서. 울상 지을 땐 언제고 남편도 막상 타지를 밟으니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그렇게 이틀 정도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며 행복해하고 있을 때 로밍해둔 제 핸드폰에서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받지 말라고 했지만 이유 모를 불길함에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네, 제가 이미정인데요. 네. 네? 뭐라고요? 전화로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엄마께서 떡을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거짓말 같은 소식에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장난 전화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곧바로 아빠께도 전화가 와서 현실을 깨우쳤죠.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왜 그래? 무슨 심각한 일이길래 이래?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대. 뭐?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비행기 알아봐 줄 수 있어? 호텔 가서 짐 좀 챙기게. 아, 근데 이거 다 예약해 놓은 거라 돈 다 날아갈 텐데. 어떡하지? 뭘 어떡해.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잖아. 식당이랑 다 포함하면 진짜 장난 아닌데? 오랜만에 마음 먹고 결제한 거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바로 해야 하나? 조금 기다렸다가도 할 수 있나? 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지금 돈 날리기 싫어서 우리 엄마 장례식을 미루라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어차피 돌아가신 건 변하지 않는데 장례는 언제 치러도 상관없지 않나 해서.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남편이 이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여보, 지금 내 말 잘못 이해한 거 아니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당신 뭐 사이코패스 그런 거야? 아니, 아는데. 알아도 아까운 건 마찬가지잖아. 아, 진짜 간만에 여행 온 건데. 우리 6일 코스인데 지금 이틀밖에 못 즐겼는데. 장모님은 왜 하필 돌아가셔도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렇잖아. 아니, 안 좋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떡 드시다가, 참, 진짜 나도 환장하겠다. 남편의 태도는 도저히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가 상을 당한 남편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전 그 순간 뭔가 제대로 깨우쳤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기적인 걸 넘어 무언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됐어.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당신은 다 즐기고 오던가. 난 엄마 보러 갈 거야. 아,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이거나 당신이랑 같이 한국 들어갈 생각은 나도 없으니까. 당신도 따라 들어오던지 말던지 당신 알아서 해. 그렇게 저는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짐을 들어다 공항까지 갖다 주면서도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한국에서 봐. 곧 갈게. 저런 말은 보통 바로 따라 들어올 때 하는 소리 아닌가요? 마지막 비행기 올라탈 때 남편이 작게 말했던 저 말을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제 착각이란 걸 깨달았죠. 남편은 제가 3일장을 다 치르는 날까지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혼자 거기서 다 일정을 즐기고 올 모양이었어요. 시댁에는 알리지도 않은 건지 시부모님은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걸 다 즐기고 싶은 건지 즐겁기는 한 건지 의문이더라고요. 저는 눈이 뒤집혀서 시댁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분노로 핏발선 제 눈을 보고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너희 일요일에 온다고 하지 않았니? 민준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신 건 아세요? 뭐? 사돈께서 돌아가셨어? 네, 그래서 급하게 한국 돌아왔어요. 애 아빠가 말 안 하던가요? 무슨 소리야? 우린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저 이혼할 거예요. 제 부모님 돌아가셨다는데도 여행을 마저 다 즐기고 오겠다는 인간이랑은 저 못 살아요. 간략하게 자초지종을 들은 시어머니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그제야 제게 부조금을 쥐어주셨어요. 영문도 모르고 저를 바라보는 딸을 보니 눈물이 치솟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을 떠올렸죠. 이렇게 이기적인 남편이 단 하나 본인보다 아끼고 껌뻑 죽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 딸이었거든요. 남편에게서 딸을 빼앗으면 영영 복수가 될 것 같았어요. 최근 저희 본가에서 이사를 했는데 남편은 주소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마침 아빠께서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면 당분간 외로우실 테니
그 길로 딸을 데리고 짐을 싸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와중에도 돈이 될 만한 기금속은 다 챙겨서 내려갔죠. 남편에게는 남편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여보, 다짜고짜 이혼이라니. 내가 장모님 장례식 못 가서 서운해서 이래. 그러게, 내가 장례식은 좀 늦게 치르자고 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엄마 장례식을 늦게 치러야겠니? 제발 미친 소리 좀 그만해. 오죽하면 니네 엄마도 나한테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부조금 주시더라. 넌 나한테 부조금이라도 손에 딸려 보냈어? 너처럼 인간 같지 않은 놈 밑에서 내 딸 못 키워.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지 않으면 내 딸 영영 못 보고 살 줄 알아. 뭐? 지훈이가 당신만의 딸이야? 대체 집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어딜 간 거야?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 서류 작성하고 연락해. 다 작성하면 그때 만나줄 테니까. 남편은 이혼 못한다며 버텼지만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하겠다는 제 의사를 꺾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미 지훈이랑도 오랫동안 못 보고 지낸 터라 딸을 너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의 부모 소중한 줄은 모르고 지 자식 소중한 건 아는 꼴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무사히 이혼할 때까지는 못 보여준다는 말로 남편 애를 태웠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아이를 못 보는 세월이 점점 길어지니 결국에 못 참고 이혼을 해주더군요. 저는 이혼을 하자마자 통신사로 가서 번호를 바꾸고 그대로 잠적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마저 바뀌었으니 남편이 어떻게 지냈을지 안 봐도 뻔해요. 보나마나 아이를 찾겠다고 나섰겠지만 평소에 저희 집에 관심 없던 남편이 저희를 찾는 건 무리였죠. 얼마 뒤 남편과 겹 지인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저와 제 딸을 찾다가 지쳐 포기하고 폐인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도 지 자식 뺏긴 슬픔은 알긴 아나 봐요. 좀 불쌍하긴 해도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하면 또 쌤통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일일이 자기 이익 챙기라고 하더니 결국 중요한 순간엔 하나도 못 챙기는 꼴이 우습네요. 이래서 사랑관계는 서로 적당히 손해본 듯 하며 함께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결혼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방이 너무 이기적이고 본인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나이 40을 넘길 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자기 것 잘 챙기려고 악착같이 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말 분노가 가득했었는데 내 인생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힘을 내서 제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도 저를 보시고 등 두드려 주시겠죠. 무언가를 드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